안녕하십니까. 월간 치과계 독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금년 1월부터 치과계의 새로운 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치과에서의 뿌띠 성형에 관해서 치과계에 연재해오고 있는 박만규입니다. 늘 지면으로만 찾아뵙다가 이렇게 미니 렉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그동안 지면을 통해서 쭉 진행이 되어 왔지만 그거를 주로 이제 정리해서 실제 진료실에서 환자를 어떻게 상담하고 어떻게 마취하고 어떻게 주사하고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더 임상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필러의 강의 중 일부분으로서 지지난호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필러의 종류와 시술 테크닉에 대해서는 미리 설명을 지면을 통해서 해드렸기 때문에 그런 지식의 베이스 위에서 우리가 환자가 왔을 때 과연 진료실에서 어떤 스텝으로 과정을 진행하고 진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의 상태 파악 및 사진 촬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용 진료를 요구하는 환자가 내원하게 되면 우선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게 되는데 이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환자와 마주보고 앉아서 상담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치과 선생님들이 체어 사이드에서 초진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익숙해지셔서 환자를 체어에 눕힌 상태로 환자의 초진을 실시할 수 있으나 이러면은 정면에서 응대하지 않기 때문에 턱의 비대칭이나 입술의 비대칭, 눈썹의 비대칭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치과 진료와는 달리 미용 진료는 환자를 반드시 1대1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앉아서 상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환자의 상태 파악이 끝났으면 환자가 시술에 동의하면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진 촬영은 아주 중요한 단계에 속합니다. 시술 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시술 후에 있을 수 있는 변화에 대해서 미리 설명하고 그 시술 전 기록을 남겨두는 것은 시술 후 혹시 생길지도 모르는 분쟁에 대비해서도 아주 중요한 기록이므로 사진 촬영은 반드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게 되는데요. 이제 환자의 상태가 파악되었고 환자가 원하는 진료가 무엇인지 알으셨으면은 그 환자에게 선생님들이 어떤 필러를 선택하여서 진료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강의에서는 주로 치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하이알루로닉 애시드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면에서 말씀드렸지만 하이알루로닉 애시드의 변천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1996년 처음으로 수탉의 벼슬 에서 하이알루로닉 애시드를 추출하였지만 엘러지 반응 등이 많이 나타나므로 그 해에 바로 미생물에서 하이알루로닉 애시드를 얻었습니다. 이때까지가 대개 1, 2세대로 하는데요. 이거는 바이페이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두 가지 상이 있다는 거죠. 필러 내에 하나는 물과 같은 성분이고 하나는 겔과 같은 성분이 섞여 있는 필러를 얘기하는 것이고, 필러가 진화하면서 2000년도에 들었으면서 모노덴시파이드가 뭐냐면은 단일 성분으로 된 물질로만 되어 있는 필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최근에 와서는 덴시파이드를 한 번 더 꼬아서 만든 폴리덴시파이드 세대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필러와 지금의 필러가 다른 점이 있다면, 과거는 물과 겔 성분으로 된 바이페이직이었다면 현재는 거의 모든 필러들이 모노페이직, 즉 겔 성분만으로 구성된 필러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노페이직과 바이페이직 이 성상 자체가 필러의 안전성이나 유효기간을 길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단정은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필러의 변천사에 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이알루로닉 애시드의 구조는 보시는 바와 같이 글루크로닉 애시드와 N아세틸 글루코사민의 연결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수크로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이알루로닉 애시드를 조금만 자세히 들어가 보면
인체에서는 되게 7 내지 8g이 존재하고 그 중에 50%인 3.5에서 4g이 우리 피부에 있습니다. 근데 피부층에도 진피 1g에 0.5mg이 존재하며 표피 1g에는 0.1mg 정도의 하이알루로닉 애시드가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저희 인체에 있는 하이알루로닉 애시드는 인트라 또는 익스트라 셀룰라 스트럭처의 컴포넌트뿐이 아니라 때로는 ATP화하여서 에너지1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 하이알루로닉 애시드가 밑에 보시는 두 가지의 하이알루로니다제에 아주 센시티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에 의해서 바로 녹아 없어지기 때문에 하이알루로닉 애시드의 필러의 역사는 어떻게 하면은 롱게비티를 증가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그럼 하이알루로니다제를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 하이알루로니다제의 역할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가 가장 주된 화두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보면은 자연 속에 있는 하이알루로닉 애시드의 하프라이프가 짧은 거는 3분에서 길은 거는 2, 3주까지 정도밖에 하프라이프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필러의 목적으로 인체에 하이알루로닉 애시드를 넣어도 짧은 반감기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필러로서의 효과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필러의 역사는 아마 어떻게 반감기를 늘려서 오래 우리 몸 안에 머물러 있게 하느냐의 역사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필러를 오래 우리 몸 안에 있게 할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있고, 그 연구의 일환으로 크로스링킹, 즉 꼬아서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를 이제 주창을 하게 되고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알루로닉 애시드에 바이설포닐 하이알폼이나 BDD라는 또는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물질을 첨가해서 그 하이알루로닉 애시드를 크로스 링킹화하면 그 하이알루로닉 애시드의 반감기가 증대되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즉 체내에 오래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구조로 변하기 때문에 크로스 링킹의 필요성이 아주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시는 바이설폰이나 포름알데하이드는 초창기에 주로 크로스 링킹에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사용되지가 않고, 지금은 거의 모든 필러에 BDD라는 박테리아를 컬처된 크로스 링킹 에이전트를 넣어서 하이알루로닉 애시드의 롱게비티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걸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처음에 순수 하이알루로닉 애시드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알루로닉 애시드를 선형으로 리니어라이제이션 합니다. 그래서 배열된 다음에 배열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롱게비티를 증가시키는, 하프라이프를 증가시키는 BDD를 첨가하여서 크로스 링킹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 크로스 링킹을 한 필러들이 초창기에 많이 나왔고요. 여기에서 보다 더 롱게비티를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들로 교차 결합을 한 번 더 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증진이 되는 거죠. 계속 발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크로스 링킹을 여러 군데에서 다시 한번 함으로써 최근의 필러들이 하이알루로닉 애시드지만 오랜 지속 기간을 갖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크로스 링킹을 많이 한 것이 더 오래 가느냐, 아니면 크로스 링킹을 적게 하고 퓨어한 상태의 하이알루로닉 애시드가 더 오래 가느냐에 대한 논쟁거리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두 가지의 논쟁거리가 있다는 것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환자가 왔고 상담도 하셨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써야 되는 필러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료의 첫 번째는 환자의 페인 매니지먼트입니다. 페인 매니지먼트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환자는 그 병원을 다시 찾지 않을 겁니다. 특히 페인이 컨트롤되지 않는다면 환자가 느끼는 고통은 대단하고 다시 내원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 이미지나 경영상에도 문제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저는 치과의사로서 자부심을 갖는 것이 저희들이 아는 지식으로 환자에 대해서 시술 시에 페인 매니지먼트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지식들을 갖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페인 매니지먼트 테크닉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스인데요. 얼음을 선생님들이 시술할 부위에 미리 데웠다가 좀 넘한 상태로 만든 다음에 주사하시는 방법도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토피칼 어플리케이션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래에서 흔히 쓰는 연고를 시술 부위에 미리 도포하 놓음으로써 마취를 유도하는 방법이죠. 아주 이거는 우리가 이제 허리케인 같은 걸 예전부터 써왔기 때문에 친숙하신 방법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필트레이션입니다. 그래서 리도케인 등을 그 시술 부위에 미리 인필트레이션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저희가 가장 잘 아는 너브 블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브 블록을 하시게 되면은 거의 뭐 상악이나 하악 모든 부위의 진료를 정말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은 디스트랙션 테크닉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환자를 좀 산만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다든지, 또는 게이트 시어리라고 그래서 미리 둔탁한 페인을 먼저 보낸 다음에 샤프 페인을 보내는 게이트 시어리 테크닉과 유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이 말씀을 잘 하시는 토코스테시아도 굉장히 중요한 페인 매니지먼트의 하나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아마 이제 그 본과 1, 2학년 때 그레이버 책에서 보셨을 그림인데요. 요거 하나만 숙지하고 계신다면은 선생님들이 주 진료 영역인 상악과 하악의 모든 진료를 아주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네소레비알 폴드를 진료하신다든지 눈 밑에 디프레션을 어규멘테이션 할 때는 인프라오비탈 러브 블록 하나만으로도 거의 모든 영역을 다 커버하기 때문에 편하게 진료를 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하악에 친 어규멘테이션을 한다든지 로어 립을 이제 증대시킨다든지 할 때는 선생님들이 가장 잘 아시는 멘탈 러브 블록만으로도 아주 편하게 진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메디컬 닥터와 우리 치과 의사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 블록 마취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마취 연고를 미리 바르는 것이죠. 그래서 크림을 도포하는 건데, 조금 더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면봉 등을 이용하셔서 해당 부위에 발라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발라놓으신 다음에 마취 효과를 증대화하기 위해서는 랩 등으로 씌워서 한 20-30분 놔두면은 거의 완벽한 수준의 그 마취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 슬라이드는 인프라오비탈 러브 블록을 하는 장면인데요. 저희 이제 리도케인 시린지로 러브 블록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부분 이제 자주 안 하시지만 한두 번 해보시면은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취를 하시고 나면은 네소레비알 폴드를 아주 편하게 진료하실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환자가 가장 많이 통증을 느끼는 부위가 네소레비알 폴드이기 때문에 이런 테크닉들을 이용하시면은 아주 편하게 진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인 매니지먼트가 끝났으면은 이제 주사 전에 환자의 그 시술 부위를 소독을 하시게 되는데요. 인펙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는 가장 중요한 방법들이죠. 선생님들이 혹시 보툴리늄 톡신을 주사한다면 필러보다는 조금 덜 소독에 신경 쓰셔도 되겠지만, 필러를 시술한다는 것은 포린 바디를 집어넣는 시술이기 때문에 시술 부위의 소독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타딘을 2-3회 정도 충분히 도포하여 가지고 해당 부위를 철저하게 소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독 마취를 하고 소독까지 끝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필러를 주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앞에서 지면을 통해서 다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미니 렉처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가면, 인젝션 뎁스가 중요하겠죠. 주사를 하실 때 그럼 내가 어느 깊이에 주사를 할 건가가 화제로 떠오르는데, 주로 이제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하얄루로닉 애시드는 이 더미스 부분에만 주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필러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서브큐 에어리어에 주사하는 필러들은 서브큐 에어리어에 하시면 되는데, 이것들은 조금 더 이제 하드한 필러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로 하얄루로닉 더미스에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필러로 샌드위치도 하기 때문에 서브큐와 더미스 에어리어를 같이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하얄루로닉 애시드에 따른 인젝션 데스를 보면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모노페이직, 바이페이직을 말씀드렸는데요. 바이페이직은 이렇게 보시듯이 미드 더미스하고 딥 더미스 에어리어에 같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노페이직은 그보다는 미드 딥 더미스에도 쓰여지지만, 요즘 나온 모노페이직들은 슈퍼피시알 더미스, 조금 더 이제 표피에 가까운 쪽에도 잘
적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치과 영역에서는 아주 이런 부위에 필러들이 들어간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필러에 따라서 뎁스가 다르다는 것도 중요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필러를 넣는데 있지 않다는, 그 필러가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은 주로 선생님들이 뎁스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 있어야 할 부위에 있어야지 너무 깊이 넣는다든지 이러시면은 필러가 오래 생존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깊이를 정하셨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테크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주로 하는 리니어 슬래딩 테크닉, 샌드위치, 크로스 해칭, 팬 테크닉, 펀 팬턴 테크닉들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에 지면에서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우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럼 앞니마의 시술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보겠습니다. 주로 앞니마 주름을 하이알루로닉 애시드 필러로 지금 채우고 있는 장면인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리니어 슬래딩으로 멀티 펑처 했습니다. 그래서 약 요하고 요 사이 거리가 2분의 1인치 정도, 그러니까 바늘의 거리를 따온 거죠. 그래서 쭉 쏘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뒤로. 그러면서 이렇게 피가 보이는데요. 이렇게 주사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주로 처음에 초보일 때 착각하시는 거는 저희가 요 주름이 있다면 여기만 올리면 되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래가지고 잘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보다는 약간 1, 2mm 정도 주변까지 같이 필러를 올리셔야, 조금 넓게 올려야 잘 올라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바늘의 주행 방향이라든지 각도를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여기서 니들이 조금 길어진다면 사실은 왼쪽에 그 검지손가락이 아주 중요한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바늘이 어디에 있는지 또는 깊이는 잘 들어가 있는지를 이 왼손으로 촉지하면서 가이드하면서 주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가 조금 전에 보셨던 거는 제가 2분의 1인치를 사용해서 리니어 슬레드로 주사한 거고요. 이거는 1과 2분의 1인치로 한 번에 여러 펑처 사이트를 내지 않고 하나로 쭉 진료해오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보시듯이 왼손이 놀질 않고 바늘 끝을 촉진하면서 필러를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쭉 쏘면서. 그래서 오른손만 중요한 것보다는 사실은 왼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글라벨라 에어리아에 필러를 넣는 장면인데요. 이것도 왼손이 댐을 하고 있는데요. 필러가 혹시라도 밑으로 내려가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댐을 해서 주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특히 이쪽에는 눈으로 가는 동맥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사를 좀 주의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외래에서 가장 많이 보는 네소레비알 폴드 환자들이죠. 그래서 네소레비알 폴드 주로 이제 디프레션 쪽에 우선 진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건 하이알루로닉 애시드 갖고 주사를 하는 장면인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왼손이 가이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로 필러를 이쪽에 주사하면은 이 머슬 액션에 의해서 자꾸 볼 쪽으로 말려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초기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댐을 이용해서 왼손을 이용해서 댐을 막고 필러를 주사하셔야 초기에도 필러가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왼손 가이드가 아주 중요하다는 걸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이건 하이알루로닉 애시드가 아니고 이제 조금 더 칼슘 하이드록시 제제의 필러를 가지고 하는 건데요. 이쪽에 네소레비알 폴드의 디프레션 부위를 마킹을 해놓고 처음에는 마킹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삼각형 부위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쪽에 왼손으로 댐을 하고 샌드위치 테크닉으로 깊은 쪽에 주사를 먼저 한 다음에 약간 표피로 올라오면서 레이어별로 주사를 하셔야 무난히 이쪽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네소레비알 폴드가 그렇게 만만한 진료가 아닙니다. 필러를 넣어서 올리는 것이 무조건 들어 올리자면 올릴 수 있겠지만 뺨이나 밑에 조직과의 그 비율 관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진료입니다. 네소레비알 폴드 이후에 내려오는 그 디프레션 삼각형 부위에서 쭉 따라 내려오는 부위를 따라오면서 이제 주름을 잡는 건데요. 때에 따라서는 필러가 퍼질 염려가 있는 에어리어는 이렇게 양손으로 필러가 도망가지 않도록 또는 주름을 조금 잘 리마커블하게 만든 다음에 필러를 주사하시는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두 손이 다 움직이는 것이 이제 필러 테크닉이기 때문에 주로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라이노플라스티 할 때도
들어가는 각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왼손의 가이드가 필러가 빠져나가지 않게 가이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친 어규멘테이션 할 때도 이제 대부분 처음에 그냥들 하시는데요. 이렇게 그려놓는 습관을 좀 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부위를 선생님들이 필러를 하시겠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마취를 하고 또 소독을 하고 그러면 또 이제 주사하는 도중에 뭐 한쪽이 붓고 이러면 되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치를 놓쳐버리는데 이렇게 마킹을 미리 해놓으면은 필러를 정확한 부위에 주사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뿐이 아니라 저는 지금도 꼭 그리지 않으면 필러를 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그려놓고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친 어규멘테이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필러까지 넣으셨습니다. 넣었으면은 그다음에 우리가 넣은 필러를 몰딩하고 필러가 가능하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여야 되는데요. 이제 몰딩과 픽세이션을 보면은 주로 이제 입술 같은 걸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몰딩이라고 그러는데요. 몰딩 후에 아이스를 줘서 부기를 좀 방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몰딩 하시는 걸 보면은 아까 보셨듯이 이마에 필러를 한 다음에 뭐 이런 아주 간단한 몰딩 기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필러를 좀 모아주는 과정이죠. 될 수 있으면 퍼져 있는 필러를 주름 방향으로 이제 몰아주는 테크닉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넓은 에어를 이렇게 넓은 롤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데는 짜서 이렇게 양쪽에 스퀴징해서 필러가 도망가지 않도록 몰딩해서 주변 조직과의 경계를 잘 맞춰주는 테크닉들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손으로 좀 몰딩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래서 꼭 몰딩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이 우리가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것만은 아니고 이렇게 간단한 티스푼을 잘 소독해서 쓰시면 얼굴과의 그 조화에 맞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게 몰더들입니다. 그래서 한 1,000원만 있으면 이걸 구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걸 사이즈별로 저는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입 주변에는 굴곡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롤러들이 훨씬 더 유용하게 쓰여집니다. 손으로 이제 코도 몰딩하는 장면이고요. 턱도 몰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러를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의와 조화롭게 그다음에 잘 이루어지도록 몰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몰딩을 한 다음에는 필러가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특히 저는 입가 주변에는 이렇게 밴디지를 붙여서 가능하면은 뭐 한 12시간이라도 환자가 좀 덜 움직이도록 그래서 필러가 그 주위에 많이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테이프를 붙여 놓기도 합니다. 지금과 같이 이제 몰딩까지 해서 환자 진료가 끝났는데요. 그러면 예상되는 사이드 이펙트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생각하셔서 혹시 환자한테 교육이 시킬 일이 있으면은 교육을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와 같은 이제 사이드 이펙트들이 나타나는데요. 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인펙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하지 못한 필러를 썼을 때 나타나는 그라뉴로마, 그거는 좀 지난 다음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노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이퍼센시티비티, 엘러지 반응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주의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라뉴로마의 한 장면이고요. 바이옵시 하는 상태고. 그럼 커먼 사이드 이펙트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이제 주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블리딩은 당연히 납니다. 그래서 블리딩을 꼭 반드시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허용을 하지만 많은 블리딩이 일어난다면은 잡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스웰링은 이제 꼭 따라오는 거니까 스웰링에 대해 설명을 하시고 아니면은 아이스팩을 좀 한다든지 이거 교육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멍도 들겠죠. 그래서 멍이 드는 건 피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피하셔야 되고 환자한테 멍들 수가 있다는 교육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에리데마가 나타날 수가 있고 디스컬러레이션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컬러레이션은 대부분 필러를 용량보다 많이 넣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디스컬러레이션이 나타나면 바로 마사지를 해서 주변 조직과의 그 컬러 체인지가 비슷하도록 컬러 체인지가 없도록 같은 컬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유지시키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소독을 좀 철저하게 안 하셔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인펙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인펙션도 드물지 않게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럼프, 일레귤라리티, 그라뉴로마 등이 나타날 수가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스킨 네크로시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이드 이펙트들이 있기 때문에 늘 염두에 두시고 환자한테 미리 설명하시고 주의해서 진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필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필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쉬운 시술이기도 하지만 결코 쉬운 시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로 필러를 진료하는 저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조금 더 공부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지만 이와 같은 대원칙이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두셔서 진료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